자, 먼저 생산의 엣지워스 상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어떤 기업이 엑스제라는 재화를 생산하려고 합니다. 이때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생산 요소를 활용한다고 한번 해보죠. 이 기업은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산 요소를 구입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부 K만 구입했을 이만큼 구입할 수 있고 L만 구입했을 때 이만큼 구입할 수 있다고 보죠. 그러면 K를 좀 덜 구입하고 A를 좀 더 구입하고 하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을 다 이으면 이렇게 직선이 될 겁니다. 만약에 이 기업이 X라는 재화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면 이 직선은 원점에서부터 좀 더 멀어지겠죠. 이 직선을 등비용선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아이소코스트입니다. 이번에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요. 어떤 기업이 X제라는 재화를 생산하는데 역시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합니다. 그런데 노동과 자본의 양을 바꿔가면서 생산할 수 있는 XJ의 수량이 같은 점들을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곡선이 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점의 경우 K를 많이 투입하고 A를 적게 투입하는 사례가 되겠죠? 이것과 똑같은 효과를 K를 요만큼 투입하면서 달성하려면 L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겠죠? 그런데 K건 L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한쪽만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 이 둘을 적절히 잘 섞어주는 게 아마 생산의 효율이 좀 더 높을 겁니다. 그러면 그 둘을 섞어서 이 두 점과 같은 양만큼 생산되는 점은 아마 원점에 좀 더 가까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곡선의 모습을 가지는 거죠.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곡선의 상태가 X제를 100개 생산하는 상태라면요. 그거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는 점들을 모으면 원점에서부터 좀 더 멀어집니다. 요거는 200개 생산하는 선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L과 K를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. 이 곡선의 이름을 등량곡선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아이소컨트라고 하고요. 저 등량 곡선 상에서 X제는 같은 수만큼 생산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등비용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 직선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이 기업은 자신의 등비용선과 X제라는 재화의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등비용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. 이 등비용선 상에서 달성될 수 있는 가장 많은 수량은 어디일까요? 바로 이 점이죠. 이 점을 통해서 지금 다른 이 빨간 선상에 있는 점과 똑같은 수량만큼의 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. 다른 점에서는 만약에 이 점을 선택했다면 그보다 낮은 등량 공섭밖에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접하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이 기업이 왼쪽에서 보신 것처럼 비용을 좀 더 늘린다면 더 높은 수준의 등량 곡선을 달성할 수 있겠죠.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기업이 등비용선이라는 게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X제를 생산하는데 원래 L1과 K1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노동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. 임금이 싸졌어요. 그러면 같은 예산으로 이 기업이 구입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늘어나죠. 살 수 있는 자본의 양은 고정되어 있는데요. 그러면은 이 등비용선이 이렇게 돌아갑니다. 물론 이 상태에서도 더 높은 등량 곡선을 달성할 수 있겠죠. 이 케이스는 원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. 이제 등비용선과 등량 곡선을 이해했으니까 엣지워스 상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 생산의 엣지워스 상자입니다. 이 상자 안에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X를 많이 생산하는 거고요. 좌측 하단으로 올수록 Y를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. 이 각각 원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얘를 더 많이 생산하는 거니까요. 그러면 이 상자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는 점은 어디 있을까요?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X와 Y를 잇는 어떤 선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. 왜 저 선상에 있는 점들이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는 점인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게요. 만약에 이 기업이 L과 K를 투입을 해서 X, Y 두 개를 생산하는데 이 점을 선택했다고 보죠. 이 점이 L과 K를 얼마나 투입하고 X와 Y를 얼마나 생산하는 상태인지는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.
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점이 가장 효율적인 점인가 하는 거예요. 이 점이 만약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 점이라면 Y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A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고, 그렇죠? 똑같은 L과 K를 투입하면서 X를 희생하지 않고는 Y를 증가시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여야 합니다. 근데 지금이 그런가요? 지금 이 파란 선은 X의 등량 곡선입니다. X를 향해서 볼록하죠. 그리고 이 빨간 선은 Y의 등량 곡선입니다. Y를 향해서 볼록합니다. 이 선상에서는 각각 X와 Y의 생산량이 같죠.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이 점을 선택하지 않고 이 점을 선택했다고 보죠. 그러면 지금 Y의 등량 곡선상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Y의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. 하지만 X 같은 경우는 과거의 등량 곡선보다 훨씬 원점에서 먼 위치에 있죠.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선택한 이 오른쪽의 점이 원래 점보다 훨씬 우수한 점이죠. 우수하다는 건 효율성이 높은 점이라는 뜻입니다. 반대로 이 아래쪽에 있는 점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. X의 양은 같은데 Y의 생산량이 늘어나죠.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점은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 점이 아닙니다. 여기서부터 첫 번째 점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 점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, 그죠? 어느 쪽으로 가도 이득입니다. 당연히 옮기겠죠. 근데 방금 말한 그 두 점보다 이 가운데 점으로 이동하면 좀 더 효율적입니다. 이쪽에서는 X와 Y의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죠. 하지만 여전히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. 계속 개선해서 이동을 하다 보면요. X의 등량 곡선과 Y의 등량 곡선이 접하는 이 점까지 오게 됩니다. 두 개의 등량 곡선이 접한다는 것은 두 등량 곡선에 접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시 말해서 X와 Y의 등량 곡선이 접할 때 또는 X의 등량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와 Y 등량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마침내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는 거죠. 만약에 이 점을 지나서 더 많이 가버리면 또다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. 여기서 등량 곡선에 대한 접선 있죠? 그 접선의 기울기, 그것을 MRTS라고 합니다. 지금 이 X의 등량 곡선을 예를 들면 어느 점에서건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MRTS입니다. 이게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의 약자인데요. 우리말로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합니다.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변환시킬 수 있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. X라는 재화를 생산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양을 대체하는 비율이다 라고 해서 MRTS, LK의 X 이렇게 쓰는 겁니다. 저 복잡한 표기 방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. MRTS라는 게 등량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어쨌든 이 X에 대한 MRTS와 Y에 대한 MRTS가 같아지는 점, 그게 바로 이 접하는 점이었죠. 이 점에서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다는 겁니다. X에 대한 등량 곡선은 X라는 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동심원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. Y는 또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들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. 이 대각선으로 가로지고 있는 저 구불구불한 선이 있잖아요. 그 선을 계약곡선이라고 합니다. 교환의 계약곡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. 저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는 점들입니다. 저 점들은 모두 똑같이 우수합니다. 효율성의 관점에서는요. 어느 하나는 X에 치우쳐 있고 어느 하나는 Y에 치우쳐 있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L과 K라는 두 자원의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효율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엣지워스 상자의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. 대각선으로 X와 Y가 있고 반대의 대각선으로는 L과 K가 있습니다. 이 엣지워스 상자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뽑아낸 계약곡선, 이 계약곡선을 가로축 X, 세로축 Y인 그래프에다가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. 요게 그 곡선입니다. 이게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Y만 생산하는 점, 요거는 X만 생산하는 점이죠. 엣지워스 상자 한번 그려볼까요? 여기가 X, Y, 그리고 L, K입니다. 요 Y만 생산하는 이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. Y에서 가장 먼 점이죠. 여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X만 생산하는 이 점은 요 점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이 계약곡선이 바로 이 선이 되는 거죠. 이 선은 아마 원점에서 밖으로 볼록할 겁니다. X제와 Y제 하나만 극단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둘을 잘 섞어서 생산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니까요.
이 선보다 아래에 있는 이 영역은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영역입니다.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죠. 저 영역은 엣지워스 상자에서 계약 곡선이 아닌 나머지 모든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 선보다 바깥 영역은 생산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. 엣지워스 상자에서는 그 상자 밖에 있는 영역이죠. 저기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XJ와 YJ의 양을 연결한 선, 이 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. PPC, 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의 약자입니다. 이것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고요. 그 의미는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 생산의 계약 곡선상의 점들을 이은 바로 그 선입니다. 그리고 이 선에도 접선을 그을 수 있겠죠? 이 접선의 기울기가 위치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요. 그 접선의 기울기를 MPT라고 합니다. 한계 생산 변환율, 그러니까 Marginal Production Transformation의 약자입니다. 이런 약자들이 너무 많죠.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은 약자가 너무 많아 헷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나중에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세보면 몇 개 안 됩니다.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지 개수가 많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때그때 외우면서 항상 앞에서 배웠던 약자들 어딘가 한 군데다 정리해 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쉽습니다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생산을 지나서 교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교환은 이제 A라는 소비자, B라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. 여기 A라는 소비자가 있습니다. 이 사람도 가진 돈이 한정돼 있죠. 그걸로 XJ를 소비할까, YJ를 소비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. 짜장면 먹을까, 짬뽕 먹을까 뭐 이런 거죠. 이 A는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Y만 소비했을 때, X만 소비했을 때의 위치가 뭐 한정돼 있겠죠.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비율을 바꿔가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날 겁니다. 이 선을 예산선이라고 합니다. 기업의 등비용선하고 같죠. 그리고 이 사람이 XJ와 YJ를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이 있을 거잖아요. 그 효용의 크기를 평면상에 나타내면 이 무차별 곡선과 같습니다. A의 원점에 가까우면 효용이 낮은 상태, 멀리 있으면 높은 상태라고 해보죠. 이 사람이 같은 효용을 얻는 점들을 이으면 이렇게 원점으로 볼록한 곡선이 됩니다.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들은요. Y만 많이 소비하는 경우와 같은 효용을 얻으려면 이제 Y를 적게 소비하면서 그러면 X 소비를 늘려야죠. 이 두 가지 상태보다 둘을 적절히 잘 섞어서 소비하는 상태가 훨씬 더 이제 효용이 높을 겁니다. 그래서 같은 크기의 효용을 주는 점들을 이으면 이렇게 원점으로 볼록한 상태가 될 겁니다. 다시 설명하면 이 XJ와 YJ의 원래 상태 두 개를 직선으로 이은 이 평균점은 이 양극단에 있는 점보다 효용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얘보다 효용이 낮은 이 아래점과 이은 이 선이 같은 효용의 크기를 보여주는 곡선이 되는 거죠. 물론 이 나이테같이 생긴 곡선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의 상태를 나타냅니다. 이 곡선의 이름은 무차별 곡선입니다. 등량 곡선하고 똑같이 생겼죠. 나머지도 같습니다. 이 소비자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, 그 말은 소득이 증가했다면 더 높은 상태의 무차별 곡선에 도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XJ의 가격이 하락했다면 역시 더 높은 효용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교환의 엣지워스 상자로 가보겠습니다. 똑같이 생겼죠? 많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.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영역은 A가 XJ, YJ 훨씬 많이 소비하는 상태고요. 이 좌측 하단은 B가 많이 소비하는 상태입니다. 이 넓은 영역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서 A와 B의 이제 동시적인 효용이 극대화되는, 그렇죠? 누구 한 사람의 효용에 감소 없이 나머지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그 상태는 이 구불구불한 계약 곡선상의 점들, 바로 여기입니다. 아까 설명했듯이 이 계약 곡선을 벗어난 점들에서는 어느 한쪽에 손해 없이 다른 한쪽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물론 둘 다 증가시킬 수도 있죠. 그걸 계속 증가해서 오면 이 계약 곡선 상의 점에 다다르게 됩니다. 여기서도 공식이 하나 나오겠죠?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라고 합니다.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의 약자인데요. 우리말로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합니다. 생산에서는 여기에 기술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갔죠. 아무래도 생산의 영역이니까 technical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던 거고요. 여기서는 T 없이 그냥 MRS입니다. 이 두 MRS가 일치하는 점, 그러니까 두
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고요. 그게 달성되는 점들을 쭉 이으면 보시는 것과 같은 계약 곡선이 됩니다.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번 해봐야죠. 그죠? 그 A와 B가 둘 다 효용을 같이 얻으려고 하면 저 계약 곡선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평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이제 A가 얻는 효용이고요. 앞에서 제가 손으로 그린 거하고 위치가 바뀌어 버렸네요. 여기는 이제 B의 효용입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의 효용이 최대한 달성되는 효율적인 영역을 이으면 그것이 효용 가능 곡선인데요.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. A만 최대로 간 거, B만 최대로 간 거, 그리고 이제 둘 다 조금씩 교환하면서 이제 배분한 거. 그 중에서도 적절히 배분한 게 뭐 효용이 크다 하는 모습을 나타낼 텐데요. 앞에 이제 생산도 그렇고 교환도 그렇고 이 가는 곡선의 모습이 뭐 이렇게 매끈한 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냐? 뭐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대체로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. 생산 가능 곡선은 PPC였죠. 교환의 영역에 와서는 이제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해서 UPC라고 합니다. 소비를 둘이서 아주 잘하면 이 선상의 효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교환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효용이 낮은 영역으로 가게 되고, 그리고 이 UPC 밖에 있는 영역은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죠. 한 번 더 설명할까요? 요게 이제 H워스 상자고 요게 계약 곡선이죠. 요 UPC는 계약 곡선을 옮겨 놓은 거고요. 이렇게 효용이 낮은 영역이 나머지 부분들이고 도달 불가능한 영역은 상자 밖의 영역들입니다. 자,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.